맥카트니는 비틀즈의 심장이라 불리며 예스터데이, Let It Be 같은 명곡을 작곡한 전설적인 뮤지션입니다. 어릴 적부터 음악에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에는 언제나 가족이 큰 자리를 차지했죠. 특히 어린 시절 불행했던 부모님의 이야기는 그의 내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폴의 아버지는 한때 재즈밴드에서 피아노와 트럼펫을 연주하던 뮤지션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이유로 꿈을 접고 목화면을 취급하는 회사에 들어가 영업사원으로 일해야 했지요. 하지만 그는 퇴근 후에도 폴 앞에서 자신의 코넷 연주를 들려주며 아들에게 음악적 가치를 전수했습니다. 그 작은 연주는 훗날 폴이 거대한 스테이지 위에서 수만 관객 앞에 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반면 폴의 어머니 메리는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폴이 불과 14세 때 유방암으로 어머니가 떠나자 그는 슬픔을 표현할 줄 몰랐고 가슴속에만 묻어두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 감정은 뒤에 유명한 노래 Let It Be에 투영되었는데 가사 속에서 When I find myself in times of trouble, Mother Mary comes to me 라 노래한 것은 바로 죽은 어머니가 꿈속에 나타나 위로해준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죠. 실제로 폴은 꿈에서 어머니가 걱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내버려둬도 괜찮다 는 메시지를 전해주자 다음날 즉시 곡을 써 내려갔다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가족사를 바탕으로 한 노랫말은 언제나 진정성을 담보했고 폴 맥카트니만의 감성적 세계관을 완성했습니다. 비틀즈 시절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고도 그는 결코 화려함만을 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방송 출연이 끝나면 곧장 영국 시골의 작은 농장으로 돌아가 사진작가 린다 이스트먼과 함께 소박하고 조용한 생활을 즐겼죠. 린다는 따뜻한 성품과 탁월한 안목으로 폴의 곁을 지켰습니다. 30년 가까이 매일 밤을 함께 지내며 주변 사람들은 왜 그렇게 둘이 떨어지지 않느냐 고 농담처럼 물었지만 폴은 떨어질 이유가 없다 고 항상 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행복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린다가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나며 폴은 깊은 좌절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 충격은 어머니를 잃었을 때와는 또 다른 무게였죠. 폴은 당시 아버지의 눈물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평소 단 한 번도 온 모습을 보이지 않던 아버지가 어머니가 떠난 뒤 방 안에서 홀로 몸을 떨며 울던 모습을 어린 폴이 우연히 본 겁니다. 그때 깨달은 것은 남자라고 해서 슬픔을 숨겨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죠. 이후 폴은 1년 동안 린다를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고 그 감정은 곧 노래로 승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렇게 깊은 슬픔에 잠긴 폴 앞에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헤더 밀스. 첫 번째 아내 린다와 비슷한 따뜻함을 지녔고 둘 다 채식주의자라는 공통점이 있었지요. 헤더 역시 어린 시절 가정불화로 고통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겉보기엔 온화하지만 집안에선 폭력적인 아버지와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9살 때 어머니가 사고로 왼쪽 다리를 잃었는데도 아버지는 응급처치보다 자신의 비싼 코트가 더 걱정이었다고 하죠. 그 충격적인 사건이 헤더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후 11살이 되자 어머니는 배우 찰스 스테프리와의 불륜 끝에 집을 떠났고 장녀였던 헤더는 동생들을 키우기 위해 방과 후 상점을 돌며 도둑질로 생계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횡령 혐의로 체포되면서 가족은 해체 위기에 몰립니다. 어머니마저 재혼 후 아이들을 외면하자 헤더와 여동생 피오나, 오빠 셰이는 각자 친척에게 맡겨졌습니다. 그 시절 헤더는 진정 버림받은 아이였다고 회상합니다. 런던 교회, 신문지를 깔고 박스 위에서 잠을 청하며 생존해야 했죠. 그런 그녀에게 기회가 찾아온 것은 7살 때 만난 부유한 사업가 알피 카르마 덕분이었습니다. 헤더는 신문사 주최 모델 대회에 나가 우승했고 이후 모델로 활동하며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1세가 되던 해 헤더는 알피 카르마와 결혼을 택했습니다. 그는 이혼남이었고 전처 사이에 아이들도 있었지만 헤더는 개의치 않았고 가족처럼 지냈다고 합니다. 결혼 초기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알피 카르마의 비즈니스는 번창했고 헤더는 전보다 안정된 삶을 누렸죠. 그러나 남편의 바쁜 스케줄로 부부가 함께할 시간이 줄어들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부로서 여러 차례 유산을 겪으며 우울증에 빠진 헤더는 남편이 위로차 보낸 발칸 스키 여행에서 스키 강사 밀로스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로써 헤더는 럭셔리한 결혼 생활보다 새로운 감정의 자유를 선택하게 되죠. 이후 헤더는 RP 카르마가 선사한 BMW와 보석을 처분하고 그와의 결혼을 서면으로 이혼 통보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전혀 후회하지 않았으며 진정 원하는 삶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곧 폴 맥카트니와의 운명적 만남으로 이어질 줄은 누구도 몰랐습니다. 폴 맥카트니는 첫 아내 린다를 잃은 후 깊은 상실감 속에 있었지만 자선 활동을 통해 조금씩 삶의 의욕을 되찾았습니다. 암 치료를 받았던 병원에 거액을 기부하고 암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돕는 일에 열정을 쏟았죠. 그러던 어느 해 영국 최고의 자선인 상 시상식에 초대받은 그는 뜻밖에도 행사장에서 헤더 밀스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 역시 과거 사고로 다리를 잃고 자신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설립한 헤더 밀스 건강기금을 이끌며 자선활동에 힘쓰고 있었죠. 채식주의자라는 공통점과 자선에 대한 열정 덕분에 두 사람은 곧 가까워졌습니다. 헤더는 폴에게 다가가 나도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적이 있어요. 그 상실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이해합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 한마디가 상처로 얼어있던 폴의 가슴을 녹였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동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초반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헤더는 폴이 자선 활동을 함께하며 그의 마음을 보듬어 주었고 폴은 다시금 창작의 기쁨과 삶의 의미를 회복했습니다. 곧 두 사람 사이에 딸 비아트리스가 태어났습니다. 린다의 이름을 딴 비아트리스는 밝고 영리한 아이로 자라며 할아버지 폴의 얼굴을 그대로 닮았다고 주변에 자주 칭찬받았죠. 한때 폴의 딸 스텔라가 내 어머니 린다와 비교될 딸이 생긴다는 건 상상도 못했다며 걱정했지만 헤더는 스텔라에게도 특별한 애정을 쏟으며 화해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스텔라는 달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린다와 함께 꾸렸던 농장 생활과 등번호 3로 불리던 린다의 미소를 늘 가까이서 지켜보았기에 새어머니에게 마음을 열 수 없었죠. 결혼 3년 차 헤더는 폴 맥카트니의 이름을 더욱 세계에 알려야겠다는 야망을 품게 됩니다. 모델 시절의 인맥과 언론 관계를 활용해 폴이 자선 활동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했지만 그 방식이 폴이 소박한 철학과는 어긋났습니다. 폴은 늘 나와 린다는 무대 뒤의 삶을 사랑했다. 자선 활동도 조용히 진정성 있게 하고 싶다고 했지만 헤더는 희귀병원에 기부하는 제 모습을 키스앤텔 방송에 내보내면 더 큰 기금이 모일 거예요. 라며 대중 앞에서 화려하게 연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둘의 간극을 알아챘습니다. 폴이 절친이자 음악 동료였던 마이클 오빈스는 헤더와 만날수록 그녀가 이기적인 면이 많다는 걸 느꼈다. 채식 논쟁도 동물 사랑도 모든 게 겉으로만 그럴싸하다. 진짜 마음은 보여주지 않는다. 고 말했습니다. 더 심각했던 것은 헤더에게 흑막 파티에 참석해 성인 접대였다는 소문이 퍼진 일이었습니다. 그 파티에 참석한 조에나 헤러라는 친구가 헤더가 아드난 카쇼기라는 재력가에게 돈을 받고 여성들을 소개했다고 증언하며 언론이 대서특필하기 시작했죠. 헤더는 즉각 해명했습니다. 나는 결코 돈을 받은 적 없다. 단지 친구와 함께 파티에 참석했을 뿐이다. 그러나 언론은 의혹을 키웠고 대중은 두 사람의 결혼을 현대판 신데렐라 스캔들로 소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텔라는 분노했습니다. 내 어머니 린다는 폴을 사랑했지. 남자들을 접대하기 위해 결혼한 게 아니었어요. 라며 막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비아트리스도 학교에서 친구들이 내 엄마가 가짜 자선가래 라며 놀리자 마음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갈등은 법정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헤더는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로 1억 2.500만 파운드, 약 2천억 원을 요구하며 나는 폴이 심리 상담사였고 그의 슬픔 속에서 그를 구해냈다. 모델과 자선가로서 그의 경력과 명성을 지키는 데 기여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폴은 증언대에서 헤더는 오히려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과장된 이야기와 허구적 상상은 나의 평온을 깨뜨렸다며 반박했죠. 재판부는 헤더의 과장된 주장을 비판하며 그녀가 남편의 심리 상담사라는 주장은 명백한 허구다. 자발적 혼인 파탄을 고려해 합리적 수준인 1.580만 파운드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이 발표된 날 언론은 헤더를 거짓말쟁이로 규정했고 대중의 분노는 헤더에게로 쏟아졌습니다. 특히 스텔라 맥카트니는 인터뷰에서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그를 지키기 위해 싸웠다. 고 말하며 헤더를 공개 저격했습니다. 비아트리스마저 엄마 린다의 기억이 오빠보다 더 깨끗하지 않게 변하는 느낌이라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폴은 딸들의 상처를 달래느라 더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나는 늘 가족 중심의 삶을 꿈꿨다. 헤더와의 결혼도 그 연장선이었다. 하지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이혼이 최선의 선택이라 판단했다. 고 말했습니다. 주변 지인들은 폴은 다시는 결혼 생각이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지만 정작 폴 본인은 사람을 믿고 싶다고 했습니다. 헤더와의 관계가 끝난 뒤에도 그는 사랑은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든다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폴 맥카트니는 우연히 트럭 운송회사를 운영하는 낸시 셰베를 만나게 됩니다. 낸시는 이혼 소송 중인 폴에게 심리적 지주 역할을 해주었고 남 앞에 나서기 꺼려하던 그에게 다시금 평온을 선사했습니다. 2011년 두 사람은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폴의 지인들은 이번에는 정말 진짜 사랑이라며 축하했죠. 낸시와의 결혼 후 폴은 예전처럼 농장 생활로 돌아가 동물들을 돌보며 가족과 함께 조용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혼 후 홀로 남겨진 폴 맥카트니에게 다시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준 사람은 다름 아닌 낸시 셰베였습니다. 낸시는 트럭 운송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로 소박하면서도 책임감 있는 성격이었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피하는 폴의 성향을 존중하며 필요할 때는 묵묵히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폴이 결혼 생활에 상처받아 마음을 닫고 있을 때도 낸시는 급하게 다가와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가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들여다볼 수 있도록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주었죠. 2011년 폴 맥카트니와 낸시 셰베는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만 초대한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비틀즈 시절의 화려함을 떠올리면 다소 의외일 정도로 소박했지만 그만큼 진실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찾은 시골 농장 축사에는 여전히 폴이 아끼는 동물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음악만큼 사랑했던 동물 돌보기를 그는 늦은 나이에도 놓지 않고 있었고 낸시 역시 이 소박한 삶에 기꺼이 동참했습니다. 결혼 이후 폴은 다시 한번 자성과 섬김이라는 인생의 키워드를 되새겼습니다. 첫 번째 아내 린다와 두 번째 아내 헤더 모두 속 깊은 상처를 안고 어려움을 겪었듯이 그는 연이은 이별로 얻은 교훈을 행동으로 옮기기로 결심했죠. 과거 린다의 이름으로 기부했던 병원과 헤더와 함께 설립했던 헤더 밀스 건강기금 외에도 그는 직접 발로 뛰며 소외된 이웃과 동물보호단체를 지원했습니다. 낸시와 함께 펼친 작은 현장 자원봉사 활동은 언론의 관심을 받기보다 진정성을 담은 따뜻한 소식으로 회자되었고 이는 폴에게도 새로운 창작의 영감이 되었습니다. 한편 폴 맥카트니의 삶을 되돌아본 많은 평론가와 팬들은 그가 겪은 상실과 치유의 과정을 위해 다정한 세계를 위한 공부라는 책을 추천하곤 합니다. 니콜 칼리스가 쓴 이 책은 우울과 불안을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타인을 도우며 마음을 돌보는 일을 제시하죠. 실제로 폴이 린다를 기리며 기부 활동을 이어가고 헤더와의 갈등을 겪은 뒤에도 다시 사람을 믿고 다정함을 실천한 모습은 책의 메시지를 고스란히 몸소 실천한 사례로 손꼽힙니다. 최근 폴과 낸시 부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경쟁이 아닌 협력을 선택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함께 웃고 울면서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죠. 낸시는 폴에게 새로운 사랑의 의미를 알려주었고 폴은 낸시에게 음악과 인생의 지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은 각자의 상처를 감추지 않고 서로에게 솔직해질 수 있었습니다. 폴 맥카트니의 딸 스텔라와 비아트리스 역시 아버지의 재혼에 처음에는 마음을 닫았지만 지금은 낸시를 진정한 엄마로 받아들였습니다. 스텔라는 지금의 아빠가 가장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다. 어릴 적 돌아가신 엄마의 기억을 오히려 낸시가 더 잘 지켜주는 것 같다. 고 고백했으며 비아트리스도 학교 과제로 낸시와 함께 봉사활동을 다녀오며 사람을 돕는 일이 이렇게 가슴 뿌듯한지 몰랐다. 고 말했습니다. 이제 폴 맥카트니는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떨쳐낸 것은 아닐지라도 그것을 딛고 일어설 용기를 가진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첫 번째 아내 린다와의 사랑, 두 번째 아내 헤더와의 갈등, 그리고 세 번째 아내 낸시와의 새로운 시작은 그가 사랑을 통해 성장해온 인생 여정을 보여줍니다.
80대에 접어든 지금도 그는 무대 위에서 수많은 관객을 향해 노래를 부르며 노년의 평온한 농장에서는 낸시와 함께 동물들을 돌보고 있죠. 죽음과 배신, 이별과 재회라는 극적인 굴곡 속에서도 폴 맥카트니는 다정함과 섬김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는 결국 그가 비틀즈 시절부터 일관되게 지켜온 삶의 태도였고 영원히 변치 않을 그의 음악적 인간적 매력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딸마저 등 돌리게 만들었던 재혼의 파란만장한 뒷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폴 맥카트니의 대표곡 중 하나인 Let It Be가 탄생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재미있고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